오늘은 중세시대 유럽 남성들의 독특한 의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 이런 복장을 남자들이 하고 다니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것이 유행이었답니다. 잉글랜드의 왕이던 튜더 가문의 헨리 8세가 이것에 환장해서 아주 위풍당당하게 착용하고 다녔죠. 오늘 이야기할 이것은 바로 코드피스라고 하는 일종의 차리개입니다. 옛날 유럽의 남자들은 처음엔 로브라는 옷을 입고 다녔었죠. 로브는 발목까지 오는 긴 원피스 비스무리한 옷이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로브가 짧은 것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남자들은 호즈라고 하는 바지를 입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호즈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지와는 모양새가 달랐습니다. 바지이긴 바지인데 다리 한쪽씩 만들어 허리 부분에서 서로 끈으로 동여매는 식의 옷이었는데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따로 바지를 입고 허리에서 합친 것이죠. 바지가 그 모양이다 보니 남자의 가운데 부분이 뚫려 있어 툭 튀어나오게 되는 요상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투나 튜닉을 입었었기 때문에 다행히 자연스레 부분은 잘 가려졌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 문제가 터졌는데 남자들 사이에서 더 짧은 상의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부분이 가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운데 중요 부위에 천을 하나 더 덧대었는데 이것이 바로 코드피스였죠. 코드가 는 주머니를 뜻하고 피스는 조각을 뜻하니 거기를 가리는 조각 정도의 뜻이었습니다. 14세기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이 코드피스는 처음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쪽에 솜을 넣었는데 이게 점점 남자들끼리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하는데요. 누구는 큰 천을 대야 했지만 누구는 작은 천을 대어도 무방하다 보니 큰 천을 댄 놈이 나를 보면서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자신감이 없어지고 길거리를 지나가면 여자들이 힐끔대며 웃는 것이 꼭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앉으면 일어서기 싫어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남자들은 서로 크기 경쟁을 붙기 시작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코드피스는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남성성을 강조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상류층 귀족 남성들의 코드피스 사이즈는 당연히 굉장히 컸고 거기다가 천에 술을 놓거나 온갖 보석을 달아 장식을 하기도 했으며 끝부분에 얼굴 형상을 수놓기도 하는 등 점점 화려하게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 코드피스의 크기나 화려함은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귀족 가문의 남자 아이들은 6에서 7세 정도의 어린 나이부터 화려하고 큰 코드피스를 착용하고 다니며 자신이 이 굉장한 가문의 상속자다 라고 알리고 다녔죠. 거기다가 이게 강력한 남성성을 상징하다 보니 코드피스 또한 더욱 견고해져 갔는데요. 천으로 가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코드피스 안쪽에 패드 같은 딱딱한 걸 대어서 딱 고정되기도 하고 크기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좀 크다 싶은 건 어린아이의 머리 크기만큼 된 것도 있었고 안쪽에는 솜을 가득 채워 넣어 더 단단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보여지도록 했습니다. 남자들끼리 경쟁적으로 크게 만들다 보니 자신의 실제 사이즈보다 코드피스 사이즈가 훨씬 컸기에 안쪽에 여유 공간이 엄청 많이 남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코드피스는 주머니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돈이나 보석은 물론 열쇠나 손수건에 심지어 음식까지 별의별 걸 다 넣어 다녔죠. 코드피스가 한참 유행했을 때는 갑옷에도 달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14세기에서 16세기의 유럽 남자들의 초상화를 보면 다들 위풍당당하게 코드피스를 내밀고 있죠. 그리고 이 코드피스의 인기는 평민에서 귀족까지 남자라면 누구나 다 하고 다녔을 정도였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코드피스가 유행한 이유는 매독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학자들은 중세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면서 왕은 국가의 지배자로서 모두에게 자신의 권력과 힘을 보여줘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 코드피스까지 남들보다 크고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왕이 하니까 귀족들도 하게 되고 귀족들이 하니까 평민 남자들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코드피스의 크기와 장식이 절정을 맞았을 때가 바로 1540년대였는데요. 코드피스에 환장했던 헨리 8세의 초상화를 그린 시기가 바로 1537년이었다고 하죠. 절정기를 맞고 나서 50여 년이 흐른 1590년대부터 코드피스를 사용하는 남성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1600년대 초쯤에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대에도 이 코드피스가 사용 중인 곳이 있긴 있는데요. 바로 헤비메탈과 록 같은 파워풀한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의 무대 의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남자 운동선수들의 보호장비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품 브랜드인 베르사체와 에르메스, 톰 브라운 등 남성 명품 패션에서도 코드피스를 사용해 파격적인 패션쇼를 열기도 했죠.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는데 이 코드피스가 다시 유행할 일은 없겠죠. 옛날에는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긴 한 것 같네요. 중세시대 유럽 남자들의 독특한 복식 코드피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의 중세 유럽에는 코드피스라는 남자들만의 독특한 가리개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더 황당무계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것은 바로 정조대라는 것이죠. 정조대란 여성의 중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잠금 장치인데요. 말 그대로 정조나 순결, 동정을 지키기 위해 행위를 못하게 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행위나 성적 유혹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죠. 정조대의 유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주장들이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에서 정조대가 처음 시작되었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성들을 몹쓸 남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였다고 하죠. 당시 정조대의 재질은 두꺼운 가죽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 소유의 여자 노예들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자 노예가 임신을 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정조대를 착용시키기도 했죠. 이런 정조대는 시간이 흘러 중세가 되자 이때부터는 대장장이에게 자물쇠를 채울 수 있는 쇠로 된 정조대를 주문해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남편이 바람피는 것은 그냥 넘어갔지만 아내가 바람피는 것은 강력하게 금지시키고 있었죠. 하지만 성욕이라는 것이 금지시킨다고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아내들의 분류는 오히려 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귀족 남자들이 일 때문에 장기 출장을 가거나 사냥을 갈 때 또는 전쟁터로 떠날 때 영주들이 자신의 영지를 둘러볼 때 등 최소 며칠에서 몇 년까지 집을 떠나 있을 경우에 아내의 외도를 막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하죠. 정조대를 아내가 착용하면 그걸 자물쇠로 잠근 뒤 그 열쇠는 남편이 보관했었는데 그렇다 보니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지 않은 채 안심하고 외출을 했었습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정조대의 유래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십자군 전쟁 때 만들어졌다는 것인데요. 중세 유럽의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자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릴지 모르는 전쟁터로 떠나던 기사들은 아내들이 행여나 바람을 필까봐 정조대를 제작해서 아내에게 채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고통을 참아가며 남편이 돌아와 자물쇠를 풀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기라도 하면 순교자가 되어 교회에서는 죽은 기사의 부인의 정조대를 특별히 풀어주기도 했죠. 만약 남편의 생사가 확인이 안 된 여성들은 정말 최악이었는데요. 남편이 돌아오거나 죽음이 확인되기 전까지 계속 정조대를 차고 있어야 했기에 가난한 여성일 경우 정조대가 채워진 채로 고통 속에 살다가 사망하기도 했었죠. 나중에는 디자인이 점점 더 화려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금과 은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아름다운 장식품이나 조각 등으로 정조대를 장식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정조대의 가격은 굉장히 비싸지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조대를 주로 이용했던 고객은 바로 돈 많은 상인들이나 귀족, 왕족들이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귀족과 왕족의 남성들은 순결한 여자와 결혼을 원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순결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 정조대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귀족 가문 처녀의 어머니는 딸이 어릴 적부터 정조대를 채워 길렀는데 정조대를 채워 애지중지 기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며 사윗감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통과한 남자에게 결혼식 당일날 정조대의 열쇠를 건넸다고 하죠. 아무튼 정조대를 풀려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열쇠가 필요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화장실을 갈 때도 정조대를 벗지 못했었습니다. 아내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정조대는 여성에게 정말로 좋지 않은 악영향을 끼쳤죠. 정조대의 피부가 쓸리기도 했고 정조대가 채워진 그 부분이 가려워서 그 은밀한 곳을 문지르다가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욕창이 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정조대에는 작은 구멍이 2개가 뚫려 있었는데 그 구멍의 주위에는 뾰족한 가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손가락이든 무엇이든 그곳에 넣었다간 찔리거나 긁혀 큰일이 날 수도 있는 모양이었죠. 이 구멍의 용도는 바로 대소변을 보는데 사용되는 용도였기 때문에 위생에 있어서는 최악이었습니다. 소변을 봤을 때 제대로 흘러나가지 못했고 대변은 거의 정조대 안에서 난리가 났으며 풀 수도 없었기 때문에 처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죠. 거기다가 중세시대엔 목욕을 하면 모공이 넓어져 역병이 쉽게 침투한다고 생각했고 목욕을 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씻지도 않았는데 그 덕분에 정조대는 완전 세균 덩어리라고 생각해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정조대 안에 머물러 있던 대변에 있는 세균으로 인해 피부병이나 질염, 골반염, 방광염, 요로감염 등에 걸리기 쉬웠죠. 그만큼 비위생적이고 비인간적이던 정조대를 아내에게 그리고 딸에게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돈 많은 귀족 남자의 아내들은 그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정조대를 만들어낸 대장장이들을 찾아가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죠.
덕분에 대장장이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열쇠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엄청나게 비싼 금액을 받고 열쇠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귀족 부인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정조대 자물쇠를 푸는 열쇠를 만들었는데요. 아내들은 남편이 떠나고 나면 곧바로 열쇠를 주문해 정조대에서 해방되어 마음껏 놀았죠. 그리고 남편이 돌아올 때가 되면 다시 정조대를 채워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감쪽같이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내의 외도를 막기 위해 정조대를 만들어 채우는 남편이나 또 그 정조대를 풀어 외도를 한 아내나 정말 못 말리는 부부가 많기도 했나 보네요. 현대 영어에서 정조대라는 단어는 과잉 보호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오버해서 무언가를 보호하려고 어이없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사람을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현재까지도 유럽에서는 정조대를 주문 생산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품은 자물쇠를 채울 수도 있지만 전자장치를 결합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하죠. 남자들이 함부로 바람을 피지 못하게 하기 위한 남자들의 정조대도 여전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사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이나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네요. 코드피스와 함께 유럽에 있었던 독특한 문화, 정조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세 유럽에는 특이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세이죠. 말 그대로 결혼할 때 내는 세금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영주의 허락 없이는 결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는 결혼세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농민이나 평민들이 이런 세금을 내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세금을 받는 영주들은 초약권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결혼세를 내지 못하는 신부의 첫날 밤을 영주와 보내게 함으로써 결혼세를 대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초약권은 바로 첫날 밤에 대한 권리라는 뜻으로 신부의 처녀성을 영주가 취하는 어처구니 없는 권리인 것이죠. 초약권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배경으로 한 길가메시 서사시에 등장하는데요. 길가메시가 초약권을 주장하자 사람들이 신에게 도움을 요청해 신들은 길가메시를 벌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주가 신부와 첫날 밤을 보내면서 신부가 확실히 처녀였다고 확인 및 보증하기 위해서였다는 이야기도 있죠.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인 영주에게 신부를 맡겨 신부가 과거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부가 그러했다면 신랑에게 결혼을 하지 말도록 말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초약권을 거부하면 벌금을 내야 했는데 1538년 스위스주 의회의 포고문에 따르면 신랑의 벌금은 사마르크 30페니를 내야 했다고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초약권을 거부한 신랑은 담요나 옷상해 등을 벌금으로 바쳐야 했고 신부는 자신의 엉덩이가 들어가는 크기의 냄비나 자신의 엉덩이와 같은 무게의 치즈를 영주에게 냈어야 했죠. 이 벌금을 바치지 않으면 결혼 승인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너무나 가난하거나 빚이 많았던 농민에 한해서만 초약권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결혼세를 내면 초야 의무를 대체할 수 있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초약권이 중세 유럽 전역에 걸쳐 있던 권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중세시대 초약권에 대해서는 있었다 없었다 하며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초약권이 엄청나게 과장되고 확대, 재생산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시기이죠. 당시 혁명을 성공시키고 귀족들과 왕족들을 시민의 적으로 몰아가기 위해 초약권이라는 기득권들은 시민들을 선동하기에 안성맞춤인 소재였던 것입니다. 초약권이 실제 존재를 했든 안 했든 지금의 초약권에 대한 수많은 썰들은 이때 만들어지고 고착화되었다고 보면 되죠. 당시 초약권 같은 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러한데요. 일단 초약권이 있었다는 근거가 되는 기록이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는 교회에서 발급한 면죄부 종류 중에 초약권을 행사한 사람에게 준 면죄부가 있어서 있는 곳도 있었다고 여겨지고 있죠. 그러나 만약 초약권이 존재했다고 해도 과거 중세시대의 평민들은 요즘 사람들처럼 깔끔하고 아름답게 꾸미지도 않았고 잘 씻지도 못했으며 먹고 살기 위해 아둥바둥하던 사람이라 굳이 영주나 귀족들이 초약권을 행사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름난 가문들에게는 자기 가문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있기도 한데 그런 기록에서 초약권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적고
평민들 자체를 아주 미개한 존재라 여기면서 거의 짐승과 같이 보고 경계를 했으면 했지 그들을 매력적인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영주 입장에서는 굳이 더러운 평민 따위와 고귀한 귀족인 자신이 살을 맞대며 관계를 맺어줘서 그 평민 여자에게 은총을 내리는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마음에 드는 평민 여자가 있으면 그녀의 부모를 꼬시던지 아니면 본인을 꼬시던지 해서 돈 좀 주고 첩으로 삼으면 되었으며, 지독히 가난한 평민 입장에서는 영주가 자신의 딸을 첩으로 삼는다고 하면 옳았구나 하고 영주에게 딸을 보내 가족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득이죠. 그러니 영주는 굳이 위생이 좋지 못하고 성병의 위험이나 후계자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초약권 같은 걸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에는 전 유럽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해주는 신성한 의식인 결혼식 전날에 영주가 신부의 첫날 밤을 빼앗았다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 10계명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당시 교회의 힘이 막강한 시대여서 그랬다가는 영주는 파면을 당하거나 분노한 평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초약권 자체는 거의 과 다름이 없어서 평민들의 반발을 사 반란이 일어날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찝찝하고 위험한 일을 할 이유도 없었고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일부면 몰라도 유럽 전역에 걸쳐 초약권이 있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죠. 그래서 현대 역사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중세에 있던 결혼세에 대한 오해가 초약권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약권이 실제로 존재했고 실행되기도 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바로 다른 영지의 남자에게 우리 영지의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면 우리 영지의 노동력이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이죠. 이 세금을 결혼세라고 불렀는데 여자 쪽 영지의 영주는 그렇게 결혼세를 부과하면 대개 남자 쪽 영지의 영주가 결혼세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신랑이 되는 남자가 부담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마저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을 때는 여자 쪽 영주가 초약권을 행사한 대신 결혼세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같은 영지 내의 평민들끼리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력 상실이 일어나지 않으니 결혼세를 부과하지 않았죠. 그런데 확실히 중세에 결혼세가 존재하긴 했었는데 영주들이 결혼세를 안 내려는 농민들을 협박하기 위해 이 초약권을 들먹이기 시작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실제로 1500년대 말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한 영주는 초약권을 근거로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했다가 농부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사료가 남아있다고 하죠. 그리고 벨기에와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에서 15, 16세기에 만들어진 법규를 보면 초약권을 연상시키는 내용들이 많다는 점이 그것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죠. 이렇듯 초약권은 중세 유럽에서 실제로 자행된 일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도 그런 게 몇몇 지역에서는 확실히 존재했다고 보는 근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세 유럽에서는 초약권이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단지 많은 중세 사람들이 초약권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초약권 때문에 사건이 발생해 영주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일이나 초약권 때문에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났다는 기록 또한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초약권처럼 폭압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도 없기 때문에 많은 문학작품이나 문화작품의 소재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실제로 존재했다면 사랑하는 아내와의 첫날 밤을 권력가에게 빼앗긴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긴 하네요. 중세시대에 있었던 충격적인 문화, 초약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